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유용한 투자 전략, 돈 없이 투자하는 방법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라방에서 나왔던 좋은 이야기들을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라서 더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 투자지역 분석반 5기를 강의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투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인이라 잔금 치르는 개월수가 이렇게 길어두겠는지. 아니요, 3월에서 사셔서 4월 잔금하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1년 동안 잔금이 이렇게 길진 않고, 솔직히 저도 잔금 긴 물건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올 6월 전에 계약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잔금인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잔금이 긴 물건은 중도금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해지를 못해요. 이미 제가 산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1억에 샀다, 그러면 전세가는 벌써 1억 2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갭이 해서 거의 내년에 잔금 치를 때 되면 플러스 P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잔금이,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사실 잔금을 길게 잡는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좋아요. 유리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올해 상반기에 샀어요. 그래서 그 매도자가 급하지 않다, 잔금을 늦게 치르고 싶다거나 늦게 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최대한 길게 빼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하면 전세금 상승이 그만큼 있으니까 투자금이 적게 들고 잘하면 무피 플러스 피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 상승이 좋은 시기에는 잔금을 길게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투자 전략이고 계획이 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되게 투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많이 썼었어요. 저도 최근에 그 내년 잔금이라는 것도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세팅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몇 개월 만에 전세 매매가 전세가 되어서 투자금 회수하는 기분 좋다고. 그쵸. 왜냐면 전세가, 내가 매매가로 샀는데 내가 나중에 맞춘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면 그것만큼 안전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세 가격 자체가 실수요가 인정한 가격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이하로 솔직히 매매가 떨어지기 쉽지 않고, 떨어져도 금방 이렇게 좀 회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하셔야지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세 미만에 결혼 안 했는데 이제 세대 분리를 하려고 했을 때 소득이 없으면 세대 분리 자체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법이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것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재산세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라 당월 계약하면서, 이런 급매도 괜찮죠. 그때만 해도 전세가가 낮았어요. 대신 매매가를 좀 깎아줘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 살짝 비싸긴 했죠. 이런 것도 좋아요. 나중에 어차피 내가 지금 투자금을 많이 회수하냐 나중에 투자금을 많이 회수하냐 이 차이니까 뭐 괜찮죠. 지금 사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지금 못 사신 분들이 속상하지, 솔직히 사신 분들은 너무 지금 하반기 상승률이 너무 세서 사실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상황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올랐어도 당장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또 세금만 올라가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데, 자금운용 차원에서 그것만 좀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면 우울하실 때마다 집값 올라가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나중에 나름 힐링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우울해질 때면 이제 보유주택의 최근 시세를 이렇게 확인을 해본답니다.
주식 보는 것처럼 막 매번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 한 짧게 뭐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뭐 공급량 많은 데는 뭐 1개월, 3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하지만 조금 그런 거 아니고서는 3에서 6개월, 6개월에서 뭐 이 정도 해서 이제 가격을 모니터링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니터랑과 상관없이 너무 우울해질 때면 나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한 물건이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최근의 시세를 한 번씩 확인해 주면 좀 느낌이 너무 좋죠. 저만 그런가요? 아, 원래도 그랬지만 돈이 돈을 버는 시장이 되는 듯 하네요. 아, 이게 진짜 근데 돈이 없어도 무피나 플러스 피로 해가지고 자산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버는 시장이 맞아요. 그게 맞는데 초보 때 초기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럼 돈이 돈을 버는 시장이니까 돈이 없는 나는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산이 돈을 버는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무피나 플러스피 찾아가지고 자산을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자산이 돈을 벌어오게끔 만드셔야지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집들이 다 두 배가 됐잖아요. 3억짜리가 6억이 되고 4억짜리가 8억이 되고 5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집이 있다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렇게 갈렸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고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는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코로나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다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풀었다고 해서 그 푸른 돈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처럼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정말 균등하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소액이잖아요. 그걸로 내가 그 돈으로 내 자산을 형성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생활비를 그냥 일부 간식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요런 거지. 그리고 그거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실물 경제 자체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활용 방안으로 재난지원금을 쓰는 거지 그거를 국민한테 자산을 지워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리는 돈 중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위기 때 돈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그 대출을 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땡겨줬을 때 향후 그 돈을 다 돌려주고 이자도 잘 낼 것 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능력이 되고 돈이 많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담보도 되고 능력도 되고 하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풀린 자산, 늘어난 유동성이 결국에는 대출을 능력을 땡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돌아갔고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땡겨 쓴 사람들은 그 돈을 활용해서 벌 수 있는 그 시기랑 자산을 다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 시기랑 이후가 됐을 때는 정말 그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다른 시장이 돼 있고 다른 세상이 돼 있을 거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본인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돈이 늘어나는 유동성의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해요. 정말 옛날에는 막 그 제가 오늘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2배 느는데 몇 년 안 걸리거든요. 돈의 화폐 가치 그 통화량이.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들고 있었다. 근데 2년 후에 통화량이 2배가 됐다라는 건 내가 들고 있던 10,000원이 5,000원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그냥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게 정말 몸에 와닿고 피부로 느껴야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이 4억짜리가 8억 됐다라는 건 집이 8억으로 비싸게 됐다는 게 아니라 집이 8억을 줘야만 살 정도로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내가 10,000원을 들고 있었다. 근데 2년 후에 통화량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이 돈이 5,000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집이 4억이 8억짜리가 됐다라는 건 사실 이 가치 상승만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5,000원, 그 10,000원짜리가 결국 값어치는 5,000원이 된 것과 같이 지금 그 8억짜리 집은 사실은 통화량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그 4억이랑 같은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이 늘어서 집의 가치가 올랐다기보다는 화폐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감자 한 자루 사려고 할 때 돈을 리어커로 수레로 들고 가야지만 그걸 살 수 있었다라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고 통화량이 그만큼 2배로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지금의 시장에 대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해라던가 납득이라던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거거든요, 사실. 저는 작년에 시흥시 정왕동 경매로 들어가서 2배 넘어갔어요. 제일 수익이 커요. 처음 정왕동 갔을 때 이런 데 사도 되나 했는데 도시 처음 갔을 때 정왕동이 사실 작년에 정말 마지막 저가에 살 수 있는 수도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시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정왕동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때가 정왕동에 괜찮은 잘 찾으면 무피가 되는 애들이 또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처음에 갔을 때 좀 너무 낙후된 것 같고 낡아 있고 오래된 아파트들만 많고 되게 조그만 소형 평형들이 막 몰려 있고 단지들이 너무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지역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그런 저렴한 단지의 애들이 오히려 지금 메리트를 느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납득이 안 되는 데도 잘 실행하셔가지고 제일 수익률이 크시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잔금 안 쳤는데 투자금이 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신다고. 맞아요. 멘탈 관리 하시면서 쭉 기다려 보시면 이게 입주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공급 물량 있으면 전세 맞추기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전세 맞추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전세 맞추는 거 다 끝났고 그냥 앞으로 가격이 갈 것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그걸 즐기시면서 지나다 보면 기다려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멘탈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